오늘 최경련의 경제오도독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개개인의 미래를 그려보고 또 대비하는 방법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마침 또 제가 꽂힌 것도 요즘 이게 인구 구성인데.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또 책도 내셨더라고요.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고 홍춘욱 박사님은 이 거시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셔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예, 쫙 정리가 돼.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그 한미 중일 네 나라 인구 변화를 다 이렇게 봤군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인구 통계 접속이 쉬워져가지고. 데이터가? 예, 데이터가 다 공개되니까. 중국까지요? 예. 예, 중국 통계를 이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통계들은 가능하거든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강수성에 있는 어떤 시에서 발표를 했는 화장장 통계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 중국 사람들의 비정상 사망자,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대별 평균 사망률을 웃도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몇백만, 몇천만 명이 추가적인 어떤 사망자가 됐는가를 역으로 추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저희도 중국 정부의 공식 인구 통계 자료는 안 보고 그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걸 통해서 추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다 4, 5년 전부터 가파른 인구 감소의 나라가 됐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58년 개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인구수도 굉장히 많고. 맞죠. 예. 근데 이분들이 65세신 거죠, 지금? 그렇죠. 작년에 이제 그 지하철 공짜를 타게 됐습니다. 예. 제 주변에 계신 이제 몇몇 선배분들이 그렇죠. 나 이제 지공거사다 이러시더라고요. 지공거사. 지하철 공짜로 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번 책에 이제 처음 서두는 58년 개띠의 은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죠. 예, 58년 개띠 지공거사대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58년 개띠가 65세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엄청 행복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58년 개띠라는 게 상징적인 거죠. 거고 실제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6년 터울 정도까지 해서 63, 64년생까지를 보통 그렇죠. 1차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라고 보면 이제 그분들도 이제 60세 접어들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은퇴를 대부분 60세 그렇죠. 넘으면 뭐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퇴를 하게 되니까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완전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했는데 이런 베이비붐 세대의 700만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우리 경제에 길게 보면 한 10년, 짧게 보면 한 5년 정도는 어마어마한 행운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행운? 예,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인데 예. 왜 이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었나를 이제 그 본인들한테 물으면 화를 내시겠지만, 근데 이제 일부 몇몇 저희 선배님들은 맞는 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대차 주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딱 떠오르죠. 왜 그 현대차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왜 금융주와 현대차 주가가 올랐는지가 오늘 이 책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예, 그 제가 그 디스플레이로도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편집하셔서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이라는 희대의 나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당장 최 기자님 이제 기자님이라는 표현이 괜찮습니다. 기자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렇죠. 입에 붙어버렸는데 뭐 계시던 곳도 연공서열이잖아요. 그렇죠. KBS도 연공서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1년차 신입 직원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30년 차는 그 3배예요. 그렇군요. 예, 이게 근데 일부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평균이 이래요. 전부 다. 예, 평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파트타이머 직업이라든가 최저임금 받는 직업들이 이걸 사실 낮추잖아요, 평균을. 왜냐하면 거기 근속이 이어져도 연봉 안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그 연공서열, 연공급이 정형화되어 있는 회사는 신입사원에 비해서 부장님, 은퇴 앞둔 부장님의 연봉은
100이 아니라 100대 300이 아니라 400, 500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AI 혁명 시대에 그리고 로봇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동화 그리고 제가 있었던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모바일 뱅킹이 일반화가 된 나라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신입사원 연봉의 5배 내지 4배를 받고 계시는 부장님의 생산성은 막 지금 코딩 잘하는 AI 혁명 시대에서 예를 들어서 엣지에서 코파일럿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자, 제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 일단 이 말을 못 네. 알아들으시면 그 주도 세력은 아닌 거예요. 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인터넷 그 접속 프로그램인 엣지를 쓰게 엣지.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예. 이 정도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50대에 많을까 20대에 많을까 그러면 누구나 50대가 많을 거라는 걸 그렇죠. 알고 있죠. 결국 이 문제, 이 변화된 세상을 잘 적응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본적 수학 지식과 코딩 능력, 두 번째는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태도가 있어야 돼요. 태도. 나 이거 배워서 몇 년 쓴다고 라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네. 물론 우리나라 58년 개띠가 30년 전에는 정보통신혁명을 주도했어요. 그때는 30대였으니까. 제가 이제 20대에 만났던 30대 58년 개띠 선배님들은 능력 있었지.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반짝반짝 하셨어요. 예.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속상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통신혁명을 58년 개띠가 주도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30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내가 몇 년 일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상황에서 현대차에는 전기차가 돌아버렸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네. 다녔던 은행에서는 예. 스마트폰, 모바일폰 뱅킹이 다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들, 기업들 내에서도 전부 이제 챗 GPT, 코파일럿 이야기가 또는 소라 이야기가 안 나오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거를 재빨리 수용할 사람은 50대는 아니고 예. 40대도 어느 정도일 거고 예. 20, 30대는 자기 평생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강점이죠. 어. 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이유가 다 밝혀졌습니다. 뭐냐면 혁신적인 생태계가 발전하고 저도 지금 스타트업 하지만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서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모바일 혁명이 벌어지고 AI 혁명이 벌어지는데 일자리는 안 열린 거죠. 왜? 회사들이 전부 90년대 초반에 취직한 30년 차, 그렇죠. 저도 31년 차 이코노미스트니까 예. 30년이 넘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느라 허덕거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이 왔는데 거기 투자할 돈은 없고 시간이 지나기를 버텼죠. 그리고 그 인구가 700만이나 됐던 되니까 그분들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제 최근 사이 3년 사이에 지난 3년 사이에 우리 경제에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낮아요. 왜?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세대가 은퇴하면서 소비를 줄여요. 만성적인 소비 부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 그러네요. 그러니까 58년 개띠들이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국민연금은 이제 막 타기 시작했지만 네. 뭐 국민연금이 저희 세대, 예. 저희 2차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적게 넣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94년부터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 기자님이랑 제가 같은 세대라 이렇게 그렇죠. 편하게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국민연금이 전국민연금 되기 전부터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홍 박사님이나 저는 2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저는 뭐 지금도 국민연금. 65세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67세라고 각오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요? 2년 늦어질 거예요. 뒤에 예. 오늘 또 다 들어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아무튼 2년 정도 늦어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67세에 월 200만 원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0년을 넣었으니까. 그러나 그렇죠. 앞에 있는 58년 개띠 선배님들은 그렇게 못 넣었거든요. 그만큼 불이바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연금 자체가 생긴 게 88년에 생겼고 그렇습니다. 직장인 이런 것들 생긴 것도 94년이니까 결국 저희보다는 10년 적게 부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금은 용돈연금인데 예. 집은 하나 가지고 있지만 이 집을 또 팔아서 뭘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끝까지. 예, 예. 그럼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파트타임 일이나 최저임금 일종 일을 하면서 저축을 안 쓰려고 애를 쓰게 됐거든요. 또 일을 해.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고용률이 그렇게 높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예. 이제 두 번째 변화가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변화인데 예, 우리나라 역사상 20대 후반 고용률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 3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3년 사이에 사실 경기 안 좋았잖아요. 예. 22년, 23년 연속으로 너무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아요. 그런데 청년 고용률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유는 예, 바로 이분들이 나가니까. 예, 뭐 당장 현대차, 기아차가 생산직 근로자 뽑잖아요. 그러네. 근데 예. 그게 또 연봉이 훨씬 낮아.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예.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예. 바로 판관 비율의 저하가. 판관 비율. 예. 그래서 인건비. 기업들이 예. 작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불황 중에 하나가 왔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그래도 100조대 유지하는가? 예. 이런 거 물어보면 답이 이거거든요. 작년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 단가가 1996년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50%였습니다. 근데 96년에 외환위기가 왔지만 작년 그래도 힘들었지만 버텨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기업들 이익이 그래도 100조 넘었어요. 코스피 200 상장 기업들 기준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물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비용이 줄었어요. 그러네. 그게 10,000명, 20,000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죠? 매년 1,500명 정도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10,000명, 20,000명이 여기 이사가 2020년 초기 이사였으니까 예. 벌써 5,000분 이상 각각 나갔다고 봐야죠. 10,000명이면 1억씩만 잡아도 그게 1,000억인가요? 더 되겠죠. 예. 예, 아무튼 예. 예, 1억 더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내수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을 거고 또 이분들이 저축을 하세요. 그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면 경제 내에 공급되는 자금이 많죠. 그러네. 예, 여기에 아이들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그분들의 자녀 세대인데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취직이 쉬워지죠. 그때 이런 걸 버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금 벌어주고. 뭐 부모님한테 용돈은 안 드리겠죠. 네. 우리 기대 안 하잖아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최소한 쓰는 비용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한테 줄 용돈은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버티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10년까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5년에서 한 10년 사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 효과가 생기는 거죠. 청년 고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축률이 높아지며 네.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네요.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예, 더 좋은 것도 하나 더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책 쓸 때는 미처 예상 못했는 예. 거고 AI 혁명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줄은 몰랐어요. 이 책 쓸 때 작년에 썼으니까 이제 올해 나왔죠. 근데 이번에 나온 뭐 코파일럿도 이야기했지만 챗GPT가 지금은 경쟁에서 여류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새로 나온 게 더 좋은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빠른 AI 혁명이 나오면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고용이 고용.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 젊은 사람들이니까? 예, 적으니까. 딴 나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젊은 세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에게 줄 일자리가 있다를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700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800만 이 1,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빈 일자리를 그러네요. 소수가 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온다라고 좀 조선 그런 데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제 일부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로봇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고용을 더 줄여야 된다를 기업들이 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걸 해결을 AI가 다 해주고 저출산이 해주는 거죠. 이게 일본이 고용률은 계속 좋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20대 고용률은 뭐 거기는 역사상 최고치들 거기도 갱신한지 아베노믹스 시작하고부터 그렇죠. 뭐 계속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게 다 비슷한 지금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이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나라 망했어. 이렇게 빽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죠. 반대로 이거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나라가 지금 인구 20만 태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업이나 우리 국가 전체나 가게나 다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지금 저출률이 높아지고
금리가 따라서 낮아질 것이고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기업 실적은 은퇴하는 세대들이 워낙 고연봉이어서 기업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이걸 곰곰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전 투자 아이디어는 채권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배당주도 좀 생각이 나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예. 배당도 좋은 게 기업의 곡간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배당 요구해도 안 들어주죠. 그렇죠. 그런데 금리는 내려가죠. 예. 실제로 레고랜드 때 6% 넘었던 게 그렇죠. 지금 3%대잖아요.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 반토막 난 데다가 예. 또 기업들 판관 비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특히 가장 극적으로 떨어진 데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데가 엄청나게 극적으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코스피 200기업 그 판관 비율을 다 조사해 봤거든요. 이 책 예. 쓰느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7, 80년대 고속 성장했던 오래된 대기업을 좀 봐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 중에 가장 예. 큰 아이디어가 이런 파괴적 혁신이 시작된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기존 기술은 이제 쓸모가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데일수록 그 고연봉 근로자들이 저해 요인이었는데 예. 그분들 이제 퇴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혁신이 시작될 수 있는 또는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기업들이 잡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금융업,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 그리고 철강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지금 제일 먼저 판관 비용의 하락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예. 참고로 여기서 판관 비용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판관비. 예.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예. 그 이전에 했던 설비 투자의 비용은 감가상각이니까 그렇죠. 그건 제외하고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고 봤더니 정말 너무나 놀라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재밌구나. 이렇게 거꾸로 보니까 투자의 기회가 완전히 보이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기업들이 돈 잘 벌 때 먼저 작년이야 세금이 안 거쳤지만 예. 기업 이익이라는 게 이제 수출 또 회복되면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정부가 부채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출산 대책도 가능하죠. 세수가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예. 더 나가서 교육비 조정만 좀 해도 교육 예산이 우리나라 일반 세수의 20.7%를 강제 배당하거든요. 그렇죠.